의장님, 예? 뭐 새 진돗개 둘로 군경 합동 상황실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예? 아니, 통합방위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네, 네. 자, 자, 민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같은 미신가요? 네. 민병득 의원님, 예. 합참의장님, 예. 잠깐만요. 강선영 가만히 계세요. 합참의장님, 군인들 고생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금방 군 명예를 걸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저희 아들도 군대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군대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활용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서 활용한 그것이 문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군이 이번 내란 사태 때 활용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합참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셔야죠. 아닙니까?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어떤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합참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그 진심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님, 예, 1948년 이래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비상계엄 2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6차례나 있었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6.25 전쟁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때 있었습니다.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예방적 계엄, 선제적 계엄이 아니었던 상황이죠. 이해하죠? 예, 그런데 비상사태가 전제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5.16 비상사태가 그 전에 있지 않았는데 만들어졌습니다. 10월 유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쿠데타로 합니다. 이해합니까? 동의합니까? 예, 그러니까 비상이 있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통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 동의하십니까? 그때 상황들은 다 군사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다 평가가 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차관님 여러 차례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차 질문하겠습니다. 12월 3일 날 윤석열의 비상계엄 조치 이때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했었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상사태가 있어서 계엄을 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동의합니까? 뭐 만든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상황 평가에 있어서 저는 뭐 전시나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그때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었는데 비상계엄을 했으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의 쿠데타 동의하십니까? 뭐 그 부분 아마 뭐 관련된 수사나 뭐 헌법기관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차관님 그 계엄을 언제 처음 알았습니까? 예, 저는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계엄을 발동할지 말지 이것을 판단할 때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국방부에서 하죠. 예, 아마 정상적인 비상계엄 절차가 준수했을 때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걸 실무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직책이 누굽니까? 그것은 뭐 국방부의 전 기관이 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기획관리관 아닙니까? 뭐 기획관리관은 기획관리관대로 또 각 기관들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했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국방부에서 건의할 때 따라야 되는 편람이 있죠. 그 편람이 어떤 것을 계엄 말씀하셨죠? 실무 편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엄 업무 실무 편람 있습니다. 예. 그 실무 편람에 따르면은 비상대책회의를 먼저 하게 돼 있는데 그 회의가 있었습니까? 예, 뭐 국방부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담당자가 계엄 소포문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김용현 장관은 건의를 하면서 이 보고령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작성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국방부 내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은
누구의 자문을 받고 한 것이고 누가 그 포고령을 써준지 지금도 모릅니까? 예, 저희도 지금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고 아마 뭐 확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하면서. 국방부 내에서 이 포고문과 관련해서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건 조사가 아니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국방부 내에서는 작성한 사람 없습니다. 네, 박한수 육참총장님. 네, 네. 포고문 발령할 때 본인 명의로 발령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발령할 때 이 포고문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다고 그랬죠. 네, 이 포고문을 누가 가져왔습니까? 장관님께서 주셨습니다. 장관이 직접 줬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고 김용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 김용현 장관은 타이핑을 못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타이핑 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방부 차관님, 예, 누가 이 실무를 작성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마 뭐 수사기관이 확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이 보고문을 작성해가지고 계엄사령관에 줬는데 이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예, 저는 제가 관련된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국방부의 국방부 장관만 머리 자르기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합참의장님, 예, 안가 모임에 간 적 있죠? 다시 안가 말씀. 모임에 간 적 있죠? 간적 없습니다. 2번 간 적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12월 3일 이전에 2번 간 적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관저에 간 적 있죠? 관저라는 것은 행사 때도 갑니다. 11월 29일과 23년 11월 29일과 23년 12월 22일 두 차례 가지 않았습니까? 12월 29일 한번 가고 네, 공식 거기에서 계엄이나 비상 조치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군 통수권은 군령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군령권은 군 통수권자가 가지고 있으며 그 행사할 때는 장관에 의해서 행사가 됩니다. 군 통수권을 가지고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계엄 사령관이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에 지정된 장군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 장성으로. 군령권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은 계엄 사령관이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이 됐잖아요. 그 전에 전두환 때는 육군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군령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령권이 지금 육군 참의장에게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면 참모총장이 군령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참모총장이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니까 참모총장을 패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을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엄을 시행한다면은 계엄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은 합참에서 연습 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민홍철 예? 꼭 가셔야 되겠어요? 갖다 내십시오. 예. 아주 심히 유감입니다. 그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저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마치 외환죄의 부당성을 그거와 연결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아주 심히 유감입니다. 먼저 그 상대당의 의원의 이름을 거론을 자꾸 하는 것은 상도리에도 안 맞고요. 또 내용 자체도 완전히 왜곡입니다. 제대로 알고 나세요. 제가 얘기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넘어올 때 GOP 선상에서 군사분계선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공하기는 중간에 공중에서 자폭되는 겁니다. 그 타는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거리 한 2km 내외로 하면은 북한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로 요격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합참이 강구해라. 속수무책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그 당시 주문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평양에 뿌립니다. 핵심부에.
그럼 예전 같으면 그것도 전단 내용이 김정은을 욕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당연히 북한 군부에서는 예전에는 우리에게 응분에 도발을 하는 것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상 유지하려고 수사적 위협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은 오물풍선을 보내는 지역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0km에서 한 15km 북한 후방 지역이에요. 거기에 원점을 타격하려면 포사격이나 미사일이나 또는 전투기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지전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 언급하는 것인데 마치 제가 GOP 선상에서 전술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연계시켜서 네. 하는 건 네, 아주 심히 유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지금 이것은 꼭 제가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상호간에 서로 호명을 하거나 지명을 해서 서로 질의응답하는 이런 것은 좀 양당 간에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민홍철 의원님. 예, 우리 국방 차관님 예. 그리고 각종근 사령관님도 앞으로 좀 나와 계십시오. 우리 군이 45년 만에 정말 권력 강화의 망상에 사로잡힌 대통령과 참 권력의 화신으로 변한 국방장관 때문에 이렇게 또 한 번에 정말 참담하고 분노할 일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저도 군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 이게 이렇게 많은 고급 장성들이 이렇게까지 내란과 관련해서 와 있어야 되는 이 현상 이게 지금 과연 민주공화국에서 있어야 될 일입니까? 차관님. 예,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위헌과 위법의 계엄에 대해서 위헌과 위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런 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수사기관을 통해서 명명백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곽정훈 사령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잠깐 시간을 좀 빼주시고 우리 국방장관 대행께서 현재 계엄군에 동원된 출동한 군 병력은 총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1,500여 명으로 1,500여 파악하고 명.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 특전사령관님. 예, 전 특전사령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령관께서 지금 충성스러운 장군으로서 지금 출동군 계엄군으로 지금 역할을 했는데 1공수 여단, 3공수 여단, 9공수 여단 다 지시를 내렸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계엄군에 출동할 병력으로서 명령을 내린 게 평화유지군, 국제평화유지군 병력까지도 지금 구두 지시를 내렸어요. 맞죠? 전체 제가 22시 47분에 명령하다를 할 때 실제 출동할 부대와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될 부대들에 같이 여단에 다 같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제평화지원단 예비병력 224명 예, 그 두 개 대대에다가 명령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만 했습니다. 명령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특전사령관 각종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예? 정말 이런 정치 군인 중에서도 어찌 보면은 45년 만에 나타난 최악의 저는 우리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정체를 침탈한 이렇게까지 이렇게 됐다는 데서 정말 분노한 일입니다. 자, 탄약을 한번 볼까요? 실질적으로 1공수 여단이 출동한 병력들이 개인 화기에 소지한 탄약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5천 발 발수는 이상이죠? 예, 5천 발 이상이죠? 정확한 발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1공수에서 탄약고에서 불출해가지고 탄약 차량에 적재한 두 번에 걸쳐서 적재한 탄약량이 5만 400발. 5만 400발 맞습니까? 1공수 여단에서 탄약고에서 불출해가지고 탄약 그 차량에 수송하기 위해서 대기한 탄약량 얼마나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발수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분명한 것은 공포탄만 휴대하고 실탄은 절대 개인에게 주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어서 출동한 병력에 보급하기 위해서 탄약고에서 불출한 탄약이 1공수 여단만 해서
5만 400발이에요. 그리고 상공수 여단이 실탄을 대대장에게 지 차량의 박스채로 봉인해서 출동 대기한 탄약이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43,260발. 파악하고 있어요? 삼공수 여단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을 점거하도록 돼 있었죠? 임무가.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시설 외곽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임무를 줬습니다. 그리고 구공수 여단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점거와 그다음에 여론조사 꽃건물 외곽 경계 출동 대기하기 위해서 임무가 부여됐는데 구공수 여단이 출동하기 위해서 적재한 탄약이 2.5톤 트럭에 싣고 본대 병력을 출동시키기 위해서 했던 탄약이 88,127발이에요. 사령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발수는 기억하지 못하겠고 제가 분명 그때 당시 명령하다를 때 지시한 것은 개인하기 싫다는 절대 개인에게 주지 말고 통합 보관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포탄만 그렇게 지시를 해서 개인하기에는 개인 소지를 했고 탄약 차량이라든지 출동 대기 병력의 지휘 차량에다 싣고 있었던 탄약이 합계가 18만 발이라는 거예요. 이 18만 발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적재를 하고 출동 대기를 시켰어요? 그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 군인이 출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가 절대 개인하기 싫다는 개인에게 주지 말라고 지시를 했고 아니 사령관. 부대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다. 평화적 계엄이다. 이렇게 지금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동 계엄군은 탄약을 이런 식으로 18만 발 이상을 출동을 대기시켰어요. 이거 뭐 서울을 제2의 강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의사 한번 없었고 봅시다. 구공수 여단에서 그 적재한 탄약을 탄종을 볼 때요. 자, 수류탄. 세열 수류탄 240발. 세열 수류탄 240발이에요. 세열 수류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분명히 이것은 지시했던 것은 대량 살상 무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크레모와 18개. 이거 어떤 무기입니까? 의원님 제가 분명히 계엄군으로 출동하는데 계엄군으로 출동 대기를 시키는데 이 탄약을 탄종이 여러 가지예요. 예? 탄양뿐만 아니라 탄종도 세열 수류탄 240발, 크레모와 18개. 나머지 슬러그탄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어떤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데 쓸 수 있지만 세열 수류탄과 크레모와 이것은 어떻게 계엄군이 할 수 있도록 대기시킵니까? 분명히 제가 지시한 것은 공포탄만 개인에게 위대하고 나머지 개인하기 싫다는 절대 개인에게 주지 말고 통합 보관해라 이렇게 지시를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PPT에 제시했던 이 탄은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보고받은 사항이 아니라서 예하 여단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출동 대기를 했던 겁니다.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제가 절대 개인에게 실탄 주지 말라는 작전 지시를 분명히 했고 그리고 작전 들어가면서도 절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분명히 줬습니다. 분명히 이 실탄 관련된 부분들은 어떠한 경위에 의해서 각 부대에 출동하면서 적재가 됐던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사용할 의지는 절대 없었습니다. 예. 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차관님. 예. 이와 관련해서 어제는 5만여 발, 또 제가 파악한 것은 12만 7천여 발, 또 우리 민홍철 의원님이 말씀한 것은 18만여 발.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지금 조사해서 확보한 이 탄약 숫자가 탄약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지금 제가 기관에서 파악한 것은 못한 실제 출동했던 병력이 그 탄통에 휴대했던 것은 약 4만 9천여 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민홍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출동이 되지는 않았는데 주둔지 탄약고에서 아마 불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들을 어차피 불출된 것도 가지고 나온 걸로 봐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 현황들이 아마 지금 이제 뭐 공소장이나 또 이런 데서 제기가 돼 있어서 그렇게 불출된 것까지는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사 기간 중에 저희 기관 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범위에서 파악을 해서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 불출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실탄, 공포탄, 고무탄 다 포함해서 이게 5만여 발인지 12만 7천여 발인지 18만여 발인지 정확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곽계택 의원님. PPT 화면 부탁합니다. 네. PPT 화면 안 올라옵니까?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된 이후 특히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오로지 한 일은 계엄 모의, 해외 순방, 골프장에서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만찬 계엄 모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윤석열, 김영현, 신원식, 조태용, 이 자리에 계신 김명수 의장님, 여인영에게 비상대권 언급했다.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다시 삼청동 안가에서 신원식, 조태용, 여인영, 김영현에게 비상대권을 언급했으며 이때 이미 일본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외교 참모들에게 술자리에서 자주 계엄 언급을 했죠. 그렇게 해서 5월, 6월, 7월, 8월 계속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십시오. 9월, 10월, 11월, 12월 윤석열은 국회를 해산하고 짓밟고 비상입법 대책기구를 설치해서 국회의원들을 비온 벙커로 보내고 필요시 U3 벙커로 가두고 선관위의 조작된 진술서를 받아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선거 없는 나라로 만들고 대법관 그리고 현직 판사까지 구속, 체포해서 사법부를 마비시켰어. 입법, 사법, 선관위 전체를 뒤집어엎고 영구 집권을 꾀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계엄 모의를 위해서 2024년 2월 23일 이진우 소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방첩사 방문하셨죠? 24년 3월 20일 이상민 장관 방첩사 방문했습니다. 더욱이 3월 22일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 신원식, 김영현 등과 만찬한 직전에 윤석열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방첩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도 안 된 시기에 국군 방첩사령부령을 개정해서 사이버 및 대테러 활동을 지원토록 업무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6월 10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또 방첩사 방문합니다. 방첩사령부가 쿠데타와 반란의 본거지 아지트가 된 것이죠. 박한수 육군참모총장 6월 13일 방문하셨죠. 강호필 합참차장 7월 12일 방문하셨죠. 그리고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됩니다. 존경하는 국방차관님, 직무대행님, 그리고 합참의장님께 여쭙니다. 저희가 계엄령 경고를 했고 계엄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 한 분이라도 차관님과 합참의장께서는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예하 사령관들에게 특히 지작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경고하신 적 있습니까? 경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계엄 그 자체에 대해서 가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신 적도 없고 체크 안 하셨죠? 예. 정경환 합참의장님 마찬가지시죠? 예, 저희들 합참에서도 그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었지만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하고 이해 가능한 거냐? 아마 들을 필요 있는데 못 들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참모들이 할 때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점검도 안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합참의장님께. 그 어려운 시기에 계엄에 전폭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그래도 국방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차관과 함께 노력해 주시고 아직도 저는 지작사령관 강호필 대장에게 존경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세 분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환 합참의장님, 원래 계엄사령부 국방부 건물 5층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통실로 밀고 내려왔어요. 합참의장, 그때 결심실의 의자의 주인공은 합참의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통실, 결심지원실의 주인은 합참의장이죠. 어느 순간이라도 적이 공격하면 바로 격퇴시켜서 대한민국을 지키셔야 할 합참의장의 자리, 그날 장관과 쿠데타 세력에게 빼앗기셨죠. 그러면서 10시 40분에 전군 경계태세를 내려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정을 하셨죠. 그러셨죠? 장관에게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의 의장 자리 뺏기셨죠? 대답 왜 안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듣고 그러면은 제 질문 끝나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곽종근 사령관. 예. 아까 정경환 합참의장이 뭐 북풍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서울에 북한 테러 부대가 침투할 가능성이 있고 매우 심각하다. 국방장관이 직접 지시한다. 이런 말씀을 에아 부대에 하신 적 있죠?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11월부터 북한 오물 풍선이 심각하다. 통신 대기하라. 계속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북한에서 오물 풍선 내려온 건 11월 18일, 28일 두 번뿐이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 11월 9일 국방장관 등 윤석열과 함께 2층 공간에서 국방장관 공간에서 남침이 우려된다 라고 해서 다 쿠데타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있은 국회 정보위에서 조태영 국정원장은 일체 대남 도발 흔적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경환 합참의장님, 이번 쿠데타의 핵심 세력이었던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서방사령관이 모두 북한의 위협과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소장이 다 나와 있어요. 합참의장은 그때 대남 도발 기미 없다고 보셨잖아요. 장관 직무대행도 없다고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합참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무슨 괴담입니까? 이렇게 해서 부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선관위까지 사법부까지 입법부까지 다 짓밟고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이 이용당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분노감도 없습니까? 합참의장이? 권력권자로서 우리 군이 이렇게 악용돼도 되는 겁니까? 한 말씀 해보십시오. 예. 진심으로 안타깝고 이 자리에 군복 입은 장군님들이 계시면 안 되는 여기 국회 국방위원회 자리지 않습니까? 국방위원회도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공소장의 버젓이 북한을 위협을 이용해서 어물풍선 11월 달에 18, 28 딱 끊어놨는데 그럼까지 다 이용해서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의장은 하나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그것을 지적하는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뒤에 계신 장군님들께 의장으로서 단 한 번 미안한 생각 가지셨어요?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의장 신상발언 하세요. 예, 합참의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군을 대표해서 사죄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죄드립니다. 제가 군서일 1위로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그런 것을 알고 제가 차단했다면은 제가 어떤 지금 지났지만은 그는 차단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하신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들도 참모들과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불가능합니다.
합참에서 동조하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 뭐 좀 창피스럽지만 그런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실 때 12월 22일 날 파워포인트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제일 앞장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2일이라고 제 이름이 있길래 확인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만 군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에 제가 알기로는 12월 22일경에 연합사령관과 해서 연말 지휘관들 격려 만찬이 공식적으로 있을 때 제가 참가했습니다. 12월에 어떤 행사도 참가한 적이 없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제일 앞장에 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저게 뭐 제 이름이 있길래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 시간이 되시면은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22일 날 연합사령관을 포함해서 유엔사 부사령관 공식 부부 동참 만찬에 참가한 기억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통실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작전 사항이 되거나 했을 때는 장관이 내려와서 같이 앉아서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결심 지원실은 특별한 회의가 있을 때 사용한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서 운영 요구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대형사령관 합참의장이 한 곳에 앉아서 대형과 내란을 지도한 꼴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박선원 의원님, 맞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 시간 멈춰 주시고요. 네, 시간 잠깐 다시. 네. 각종군 사령관 여기 다시 나와 주세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전 특수사령관입니다. 네. 각 사령관님이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여인영이나 문상호에 비해서 그래도 국민 앞에 먼저 나와서 사실관계를 바로 말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정확하게 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대통령하고 뭐 김용현하고 간저나 안가에서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에 2024년 10월 1일 날 대통령 간저에서 김용현, 여인영, 각정군 그러니까 이진우 본인 포함해서 이렇게 3명하고 같이 식사한 건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분명히 뭐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눴죠.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인영이라든지 이진우 사령관도 대통령이 언젠가는 계엄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비상계엄과 대권 이런 부분들 그때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날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 관저로 그때 올라가기 전에도 장관 공간에서 올라가기 전에 티타임 내려와서 티타임 이렇게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분명히 당시 상황이 계엄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다. 우리 특전사 대원들이 분명히 안 따른다라고 장관께 분명히 그걸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고 아니 특전사 대원이 본인이 반대 의사는 했지 모르겠는데 그때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그런 말을 얘기했고 예. 사령관들도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건 맞잖아요. 그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계엄이 있었던 날 예. 대통령하고 2번 통화했죠? 3번이 전화가 왔는데 3번 2번은 통화했고 통화. 한 번은 전화 통화가 안 된 겁니다. 대통령이 3번을 전화했는데 한 번은 통화를 못했고 당일날 12월 3일 22시 40분 헬기 이동할 때 한 번 하고 23시 40분 네. 헬기 이동할 때 한 번 하고 네. 12월 4일 날 국회에서 상황이 있을 때 00시 30분부터 40분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한 번 하고
12월 6일 날 이후에 한 번 하고 그렇게 3번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 12월 6일 날도 했어요? 네. 12월 6일 날 전화 오셨던 거는 제가 그냥 그때 수고했다 이런 발언. 그러니까 12월 처음에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 이렇게 통화한 게 처음. 그때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고 두 번째 통화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가서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라. 그리고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 이렇게 얘기한 때죠. 그러니까. 예, 지난번 12월 10일 날 그 국방위할 때도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기억에 차이 나는 그때 그 도끼라는 용어의 부분입니다. 근데 도끼라는 용어, 총, 발포 이런 용어들은 제가 그 기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 것. 그러면 좋아요. 문짝을 부숴라. 이거는 명확한 거죠. 맞습니다. 어떤 나머지는 부분을 맞습니다. 이용해서는 모르지 문짝을 부숴라. 예. 예. 그리고 그 4일 날 계엄 해제 의결 해제가 되고 나서도 또 김용현 장관이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물어봤죠. 그게 그때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혼란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후에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02시 10분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2시 10분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려서 그 이후 상황이 추가 그렇게 정리된 걸로 제가 나중에 추가 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 그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도 이런 어떻게 보면 지시를 한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서 공안시 01분 비상계엄령 해제 의결 뜨면서 제가 2분 뒤에 그 사실을 인지했다 그랬습니다. 공안시 03분 사이에 인지하고 공안시 09분에 제가 전반적인 분들 다 임무를 중지시켰는데, 본인이 이게 2차 계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미 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나서 또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장관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계엄 또 할 수 있나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이게 2차 계엄, 3차 계엄 그런 그 용어까지는 그때 솔직히 기억이 안 났었고, 추가 투입 관련된 거는 분명히 제가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 후에 국방위에 나와서 진술을 할 때 다른 장관, 다른 사령관들하고 말 맞추거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냐면 본인이 나와서 다들 처음에는 거짓말했잖아요. TV 보고서 알았다 이렇게. 네. 예. 보고 말 맞추기 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서로에서 언제까지 하자 이렇게 말 맞추자고 얘기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 그렇게 동일하게 와서 거짓말했어요? 그 서로 12월 10일, 말 맞추기를 했을 것 같은데. 12월 10일 당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느낌상 이게 다 그때 와서 거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따로 자연스럽게 말씀- 그냥 거짓말하자 그냥 어떤 분위기가 그때 책임을 분위기가 그렇게 됐었던 그렇게 걸로 된 제가 거예요. 말 기억하고, 맞추기를 정확히 만나거나 통화를 해서 맞추진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날로 해서 이렇게 그때로 하자 이렇게 말 맞췄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뭐 대통령은 체포의 초짜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뭐 사령관들의 진술이 오염된 것 같다.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저는 오늘도 말씀드렸듯이만 지난번 국방위 때 말씀드렸듯이 그 2차 때 지시받은 사항들에는 분명히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런 대통령의 변호인들의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거짓 주장을 대통령이 사실 윤석열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이런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체포의 채조도 꺼나지 않았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하게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시하고 이런 거짓말하는 거 비겁하다고 느끼시죠? 그 부분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지금까지 사실대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네. 네,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진우 증인과 김용대 증인 잠시 나와 주시겠어요? 예, 전 수도방 사령관입니다. 네. 예, 더런역전 사령관입니다.
네, 그 이진우 증인 작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휴가 쓰셨습니다. 네. 맞죠? 휴가인데 맞아요. 나가진 않았습니다.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날 이때 누구 만나셨어요? 좀 부대에 있었습니다. 그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11월 22일이면 북한이 31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 나흘밖에 안 지났을 때예요. 합참이 엄중 경고를 했고 대북 상황이 심각한데 수도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령관이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이때 강호필 증인과 김용대 증인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겹쳐서 사용합니다. 이진우 증인 22일부터 24일 사이에 윤석열, 김용현, 곽종근, 여인영, 김용대, 강호필, 노상원 중에 만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작년에 휴가를 매번 냈는데 나간 적은 한 번밖에 없고 아니 그 시기에 이 사람들 중에 만난 휴가만 사람이 잡아놨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이 제가 지휘관 물어보는 휴가를 거에만 답변하세요. 그게 대답입니다. 그 시기에 이 제가 불러준 사람들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정확하게 좀 들어. 그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당시 때 항상 위원장님, 휴가 나가면 끊어주십시오. 일정만 잡고 나가지 않습니다. 끊어주십시오, 위원장님. 네네. 예. 아니 지금 제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위기 상황에서 지휘관이 어디 나갔냐고 끊어주십시오. 물어보셨으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멈춰주십시오. 네.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은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원 질의에 그렇게 비웃으시고 뭐 그렇게 오늘 잘하셨다고 남의 의원 질의를 막 비웃으십니까? 사령관님, 그 네. 질의응답을 짧고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어본 거에만 답변하세요. 웃지 마세요, 그러면. 재밌으세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질문할 게 없는 거는 곽규택 의원님이신 것 같은데요. 3분 동안 협박이나 하시고. 자, 의원님 제가 잠시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시기에 하십시오. 지휘관이 어딜 나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휴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이 상관이 안 나가면 다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날짜만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계속하세요. 그 비상한 시기에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방을 지키는 지작사령관과 드론사령관도 동시에 휴가를 냅니다.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작전 지역이 따로 없어서 휴가를 안 써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고요. 주요 임무를 맡은 작전부대의 부대장들이 다 같이 자리를 비운 겁니다. 이 세 사령관의 휴가 기간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만나서 개헌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실무 준비를 착수했던 날이고요. 28일에는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직접 지시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 새롭게 임무를 하달받기 전에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곧 있을 계엄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던 회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휴가가 겹쳤다고 설명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란 모의의 중요한 시점인지 아닌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호필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세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이 6월 만찬에 모인 장군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했다.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충성하는 장군이라고 했던 의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장군들 불러 모아서 의미 없는 검사 시절 이야기를 술 먹으면서 했다. 그렇게 한가한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격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이야기. 4일 새벽에 예. 임무 수행해준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적사 콕 집어서 김용현이 고맙다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계엄 해제 직전인 4일 3시 21분에 다른 지휘관들은 다 내보내고 충성 장군들 이 4명을 불러서 따로 회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아까 제가 12월 3일 날 전 장관 최초 그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때는 지작사는 참석도 안 했고 아니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 안 했다고 했고 여쭤봤습니다. 12월 4일 날 저희들이 전방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합참 통제하에 VTC 연결을 했고 마지막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수고했고 출동했던 병력들은 안전하게 복귀하고 해라. 그다음에 여기 모인 합참에 있는 상황실 요원, 합참 의장 포함해서 모두 수고 많았다.
저는 그게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4명의 사령관들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이세요? 뭐 따로 불렀다기보다는 VTC에는 합참 VTC, 합참과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머지 장군들은 다 내보내고 이 4명의 장군들만 모아서 치하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모임이 그러니- 아니고 화상회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나머지 다 나가라고 했다고요. 그 연결 끊었다고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여전히 본인이 불자니까 특별히 충성하는 장군이라고 소개받았다. 그리고 비상계엄 주요 군부대 사령관들만 한 회의에 소집돼서 고생했다라고 지작사를 특정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전사 지작사를 비상계엄에 연계시켜가지고 화상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연계시켜가지고 수행했던 임무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장군들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충성 장군들 중에 강호필 중임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계급도 가장 높고 지휘하는 병력도 가장 많은 충성 장군인데 말이죠.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비상계엄 당시에 93의 제2기갑여단장이 정보사가 주도하는 수사 2단의 단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문을 통해서 네. 봤습니다. 정보사 소속도 아니고 수사를 맡아본 적도 없는 지작사 예하의 간부가 수사 단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작사의 협조 없이 이런 인사가 가능한가요? 분명한 사실은 지작사에 그것은 협조하고 이런 업무적으로 협조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사령관 모르게 이 기갑 여단장을 빼돌렸다, 따로 인사 발령을 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우선 말씀하세요. 이기갑 여단장 휴가권에 대한 승인권자는 군단장입니다. 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나중에 저도 이제 뉴스와 조사 결과를 보고 알았지만은 그게 같다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발령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인사 발령에 다른 대해서도 얘기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거에 답변하세요. 인사 발령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양전섭 지작사 정보참모부장입니다. 전 정보사령관인 지작사 정보참모가 문상호 전 사령관이랑 매주 골프 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6개월 동안 골프를 9번이나 쳐요. 심지어 10월 말부터는 거의 매주 만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것은 어제 모 언론 매체에 나온 걸 보고 본인에게 확인했는데 최근에 골프 친 것은 부부 동반으로 4명이서 양가 가족하고 같이 낮에 골프를 치고 끝나고 나서 바로 헤어졌다고 했고 비상계엄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온 것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친해서 그렇다. 예. 네,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보는데요. 정보사에 몸담았던 양전섭 전 정보사령관이 자기가 가진 영향력을 동원해서 수사 2단 구성에 적극 협력했다면 훨씬 더 위험하고 위법한 일이라고 봅니다. 10월 말 이 시기가요. 문상호가 한창 수사 2단 선발하고 인민군복 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문상호가 전임 정보사령관인 양전섭이랑 설마 놀려고 만나겠습니까? 그것도 매주요. 저는 당연히 수사 2단 구성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수사 2단을 구성하고 있는 시점에 제작사와 정보사가 수차례 회동을 한 이유, 거의 매주 만난 이유, 그리고 이 기갑여단장이 쓸데없이 수사단장을 맡은 이유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전섭 이 정보참모부장이 제작사와 정보사를 연결해주는 핵심 매개고 대형 협조를 논의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전섭 제작사 정보부장을 반드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서 제작사와 정보사 간의 대형 협조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 강 장군. 네.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립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간략해 주십시오. 예. 양전섭 저희 지작사 정보참모부장이 골프를 친 사실은 제가 어제 언론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양전섭 우리 골프를 친 걸 가지고 어떤 부부 동반 사적인 모임인데 제가 정작 부장으로부터 또는 연계해 가지고 저희 지작사가 어떤 수사 2단 또는 계엄 이런 것과 연계하거나 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은 당당하게 밝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휴가 문제인데 제가 분명히 예전에 제 언론에 제 휴가 일정을 분명하게 소상히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그 휴가 기간이 수방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하고 겹친다는 그 부분도 어제 모 언론 매체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했고 법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검토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부하가 골프 친 게 뭐 그렇게 당당합니까? 자, 그 여러 가지 행간의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본인한테 맡겨주십시오. 자, 윤건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증인으로 나오신 장군들 참 당당하십니다. 저는 육군 병장이라 장군들 보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장군을 한 자리에서 봐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윤석열 씨 비상계엄 제대로 못 막고 그게 부안해동해서 이 자리에 증인 참고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당당할 일이 아니에요. 예? 국민들 앞에 석고대제도 이 부족함이 없을 사람들인데 이 자리에 와서 고개 뻣뻣이 들고 국회의원들한테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게 올바른 태도를 보이라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지금 한남동 관저가 요새화되어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대통령 관저 밑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간 있죠. 예. 그 공간 누가 쓰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게 아니죠. 제대로 확인하고 나오셨습니까? 경호처가 쓰고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제가 직접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 확인 안 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핫한 곳인데 1층 거실에 매트리스 깔고 경호원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공간을. 가당찮은 일입니까 그게? 혹시 경호처에서 국방부 장관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셨거나 허락해 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치하십시오. 잠깐 시간 끌어주시고요. 곽종근 사령관하고 이진우 사령관 발언서로 나와주십시오. 예,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예, 두 분께 공의 질문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곽 사령관부터 이야기하십시오.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고 말씀드린 것은 시간 순서대로 대략 제가 짧게요.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냐고. 실제 그거는 10월 1일 모임과 11월 달에 점심 한번 한 것, 그 이후 전화 통화 이렇게 시간이 이어집니다. 아니요.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시도할 것 같다라는 걸 언제 아셨냐고요. 말을 들은 게 10월 1일 모임 그때부터 예를 10월 1일부터 들었습니다. 예, 이진우 사령관. 예, 저는 공소제기에 지금 제가 있어서 답변하기 싫습니까? 제한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제 소감을 좀 제가 느끼는 거 한번 얘기해. 제가 질문했잖아요. 언제 아셨냐고. 윤석열 씨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답변하기 힘듭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PPT를 띄워주십시오. 그 윤석열 씨와 사석에서 식사한 분이 여기 저는 3인방 도원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인영 중장은 6번 나왔는데 만난 것까지 합치면 7번이고요. 곽종근 사령관 3번, 이진우 사령관 3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두 분 그리고 앞열에 앉아 계신 분들 제외하고 뒷열에 계신 우리 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윤석열 씨와 관저에서나 사석에서 식사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죠? 앞열 말고 뒷열 이후에 안 계시죠? 자 보십시오.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이분들은 몇 달 사이에 6번, 7번, 3번씩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씨가 직접 관저에서 요리까지 해줬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준우 사령관님 모르겠습니까? 몰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주신 질문이 아니라 제 생각을 얘기합니다. 아니 제 질문에 답하고 나중에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하세요. 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진우 사령관님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요리까지 해주면서 뒤에 있는 별들하고는 한 번도 식사도 안 했는데 기아하고는 3번씩이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영 장군은 7번이나 식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전혀 느낀 게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못하는 걸 좀 죄송합니다. 왜 못합니까? 수사 중의 사건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비겁합니다. 곽종근 사령관 답변해 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0월 1일 날 그 관련된 내용이 제가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분명하게 이 비상계엄 관련된 것은 김영현 장관한테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고 우리 특전대원들이 안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김영현 전 장관이 저한테 얘기한 것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대대급 이하 강화 수당을 빨리 좀 올려주라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들이 당근을 주신 거네요, 그러면 사령관님? 예, 그렇게 해서 자, 제가 질문 중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대통령의 불법 부당한 지시를 군인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명령이자라고 무조건 수명하는 게 맞습니까, 박 사령관? 당시에 저는 분명히 그게 우리 대원들 안 따른다고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발효되고 곽 사령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국회 창문을 깨고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창문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지시했습니까? 제 국회 출동한 것은 분명히 제 지시로 들어간 게 맞습니다. 다만 그때는 제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하고 말이 바뀌잖아요.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랬고 막상 비상계엄 당일날은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서 부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잖아요. 박 사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씨한테 속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그 부분에서 아니요. 예? 사령관한테 질문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왜 끼어듭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박 사령관 답변하세요. 당일날 12월 3일 날 명령 지시받고 제가 거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후회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명령을 거부했어야 하는데 그때 지시사항을 그 사항들을 제가 명확하게 판단할 그럴 겨를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드렸습니다. 박 사령관님, 그거는 변명이죠. 제가 왜 식사 자리며 그 기간이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곽종근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삼성 장군입니다. 중장입니다. 예. 일찍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야기하고 비상대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저자의 머릿속에는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12월 3일 날 드디어 D-Day에 대통령이 불편부당한 지시를 내렸으면 바로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참 군인 아닙니까? 그게 군인의 자세 아닌가요? 네, 그 말씀엔 동의합니다. 직무대행 김선호님, 네. 방첩사 실무 4인방에 대해서 즉각 임무 배제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원 보안실 2명이 있어요. 나승민 대령,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성용 대령. 네. 이 방첩사 신원 보안실은 뭐 하면 됩니까? 군 내부 인사를 총괄하죠. 그리고 대전복 감시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대전복 감시 기능이 뭡니까? 이제 그것은 뭐 불순자에 대한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는 그런 활동으로.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았죠. 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에 대한 전복 행위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거나 엄호하고 있고 지금도 이들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직무배제 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그리고 방첩수사단 2명이 있어요. 구민회 중령과 정민식 중령입니다. 지금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고 기소돼 있죠. 여인영 사령관의 채측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도 직무 배제해 주십시오. 네. 이진우 증인 나오십시오. 예, 전 수방사령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자, PPT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현장에 있었던 특전사 간부의 메모입니다.
자, 계엄 해제가 됐어요. 그랬더니 여인영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각 사령관들에게 비화폰으로 전화가 걸렸어요. 근데 옆에서 들린 내용을 메모한 겁니다. 첫 번째, 몰랐다. 당일 방송을 보고 알았다라고 하자. 그래서 12월 10일 증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한수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두 번째, 지워라 통화 기록 문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에 대고 있던 보안 폰을 잠시 내려다 보면서 지우는 것처럼 반응을 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메모가 돼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지웠습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것도 역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알았습니다. 자, 그다음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저게 1번이 아닙니다. 더 앞에 더 1번이 있습니다. 수호신 TF 출동 지시. 그 앞에 1번은 뭔가요? 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12월 2일 날 네. 장관님께서 네. 서울에서 상황이 발생되고 네.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네. 수방사에서는 어떤 절차대로 하느냐라고 네. 물어보셔서 네. 제가 말을 한참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머리가 아프니까 좀 정리해서 달라. 네. 그래서 정리해서 드린 저희 통합방위 태세의 저희 매뉴얼에 대해서 그대로 쓴 거고. 김용현이 지시한 건 아니고 매뉴얼에 따라서 예, 제가 수호신 이렇게 해야 TF 됩니다라고. 출동 지시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 됩니다라고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증인이 서울시장과 경찰청장과 공조 통화도 실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작년 내내 네. 실제 보물풍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 상황이 있었을 때도 네. 저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10월 29일에 증인은 주요 시설 점검을 한다는 이유로 수호신 TF 단장 1경비 단장이죠. 하고 또 군사경찰단 등과 함께 여의도 변전소에 갔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의도 변전소는 왜 갔습니까? 원래는 거기 가서 훈련 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곳도 국가 중요시설 72개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가지 않은 곳 중에 제 부하들이 이번엔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해서 추천을 해서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의도 변전소 훈련은 그 참가 대상도 아니고요. 또 제1경비단하고 군사경찰단을 부른 것은 국회 단전을 위한 사전 점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여의도 변전소는 최근 10년간 한 번도 군사훈련을 한 적이 없는데요. 왜 특이하게 10월 29일 날 갔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거기 가서 토의하다 보니까 변조소장님 말씀 들어보고 제가 부하들한테 야 여기가 우리 서울시의 변전소가 이렇게 많은데 꼭 여기만 중요한 데가 아니구나 하고 제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서 물어봤죠. 여기 그 단전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죠. 네, 물어봤습니다. 증인이 물어봤습니까? 그 토의하는 과정에 서로 질의응답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물어봤고 그다음에 답변이 뭐였어요? 답변은 거기가 되면은 서울에 특히 여의도 지역에 국가 중요 시설들이 많은데 거기서 많은 데가 전기가 차단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우회 전기가 배급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우회 선로가 가동이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상 없습니다. 또 우회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내가 정말로 비상계엄을 할 생각이었다면은 국회를 단수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사전 점검 결과 훈련을 핑계로 국회 단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미 파악을 한 거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네, 자, 그런데 이 수호신 TF는 언제 만들었어요? 금년 2월부터. 자, 2월에 왜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1년 전에 합참에서 승인해서
이 특임대대도 하나가 더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무특임과 동일한 부대가 두 자, 개다 보니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년 2월에는 뭐가 있었어요? 명품백으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고 정권 위기가 왔습니다. 이 수방사 수호신 TF 문건으로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작게에 다 돼 있습니다. 그것은 4월 이후 총선 지난 이후죠. 완성은 계속 검증했고 7월에 완성이 돼서 합참의 승인을 받았고 실제 11월 말에 작게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근 증인이 아까 10월 1일 무렵에 계엄 얘기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1분만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거 네, 곽종근 증인이 아까 10월 1일 무렵에 계엄 얘기 들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사령관 3명은 5월부터 식당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얘기를 듣고 계엄의 실현성 여부를 세 사람이 논의했다라고 공소장에 돼 있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이 비밀 조직 수호신 TF뿐만 아니라 정보사 수사 2단 역시 비밀 군 사조직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역시 10월에 정권 위기가 왔을 때 대통령이 명태균 사태를 통해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하는 대통령의 음성이 폭로된 이후에 사실은 수사 2단 설치가 본격적으로 구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호신 TF 설치도 정권 위기 시에 마찬가지로 정보사 수사 2단 설치도 정권 위기 시에 미리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실행해야 할 이 계엄을 위한 준비로 보인다라는 거죠. 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도로 수호신 TF가 설치됐으면 12월 2일 날 저희가 수호신 TF 관련돼 있는 100명을 KCTC 인재에 훈련을 보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12월 2일 날 100명 넘은 저희 병력들 사무특임 100명이 인재 그 전술훈련 참가하러 보냈거든요. 그러면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답변. 네. 250여 명이 편성돼 있고 또 하나가 한 160명입니다. 근데 12월 2일 날 전체가 한 400명이 400여 명이 되는데 이제 100명은 자,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가운데 저격수도 있었죠. 편성에는 저격수가 있습니다. 저격수가 그날 여기 왔죠. 저격수로 온 게 아니라 일단 인원들이 다 왔습니다. 네. 저격수가 저격판을 가지고 왔죠. 저격판 40발을 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자,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희 말씀 정말 잘해 주셨는데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날 여기 제가 제일 먼저 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아니, 의원님들 답변을 하고 있는데 네. 와서 제가 제일 먼저 임무 준 게 전 병력들은 소총을 다 차량에 두고 내려서 임무 수행하라고 해서 저 말씀하신 그 수호신 TF 병력들은 소총 없이 다 국회 근처에 다 있었습니다. 저격수는 어디 있었어요? 총이 없었는데 자, 저격수가 필요했겠습니까? 위원장님께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오늘 그 내란 및 폭동 혐의 핵심 가담자 여인영 방첩사령관, 문상우 정보사령관, 9.3의 제2기갑 여단장 등이 결국 국정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불출석사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저희들은 재소환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후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 시 고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 불출석사들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에 오늘 증언 과정에서 그 이제 기소된 자의
신상 관련 진술하지 않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것인데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은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기본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오늘 수방사령관 이것에 근거해서 진술을 좀 회피했는데 이거 꼭 그 위원장님 확인을 하셔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법원 선고 2001도 192 판결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진술 거부권 행사 시 작용하는 것도 꼭 명심을 점검을 해주셔서 이후 증인들이 적극적으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김성원 간사님, 93회 여단장 또 누굽니까? 오늘 아니지만 문상호 이 세 분들은 참석할 기회를 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참을 하면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지를 두고 동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오늘 오전 답변 태도와 모습을 보면은 사령관답지 못합니다. 당당하게 역사 앞에 진술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한수 기업사령관. 예, 군은 국민의 군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리오 플랫폼과 야간 투시경과 이걸 착용하고서 개머리판을 들고 국회 유리창을 깨면서 난입한 것이 국민의 군대고 정상적인 군대입니까? 그것을 아닙니다. 저는 박한수 사령관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 날 하신 말씀을 보고 저기 실망을 했습니다. 앞뒤가 말이 다릅니다. 공포탄과 실탄을 탄약고에서 분출을 한 것은 그건 이미 유사시 쓰기 위한 저는 핵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5만 발이 됐든 12만 7천여 발이 됐든 18만 발이 됐든 이건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은 광주의 이후에 이 선곡했으면 엄청난 저는 피비린내가 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두 꼭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김용대 드론사령관 나와 계신가요? 네. 의원님들 질문에 지난번에 보니까 그 확인해 줄 수 없다, 답변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했던 모습이 보이던데 이번에 드론사가 직접적으로 자료를 확인된 자료가 매우 수상한 대목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는 드론사 군수참모가 제출한 자료가 23년 10월 달 드론사령부가 창설한 이후에 4대가 파손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출을 했고 지난 11월 달에는 총 6대가 파손됐다고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드론사의 그 군수처가 그 은폐 목적으로 저는 축소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공문서 위조라고 봐져요. 우리 사령관께서는 지난 10월 달에 불시착한 소형 드론 2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이게 추락이 됐죠? 거기가 지금 연천의 101이 비행장이죠, 거기가. 네. 뭘 하다가 이렇게 추락을 했죠? 지금 저희가 드론 운영할 때에 불시착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한두 대가 아니고 불시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좀 그런데 왜 그러면 4대에서 6대를 이렇게 제출을 이렇게 허위로 했죠? 그거는 손망실 처리. 그러니까 뭐 불시착한 게 많기 때문에 불시착한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합니다. 네. 정비를 하고 정비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손망실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4대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한수 조사본부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그
드론사 관련한 각종 그 내란 목적에 대한 그 외환 유치 목적에 지금 의혹이 상당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사의 그 정찰 유론 보유, 그다음에 손망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 현황에 대해서 현재 드론사가 지금 관여되고 있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원장이 이제 보이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 국방부와 검토를 해서 감사, 감찰, 수사 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관 지시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김선호 장관 대행님께서 군검찰 조사본부 또 감찰실 검열 대비태세 검사실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론사 뭐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장관 대행께서는 본연인 이번에 그 졸지에 윤석열 비상계엄에 휘말린 일반 장병들 또한 내란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인영, 이준우, 문상호 등 주요 계엄의 종사자들 명백한 반역자지만은 적법 절차 없이 이법하게 계엄에 편성된 장병들은 전 죄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엄 당시 배속 절차에 없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 또 부역 행위자 적극적인 수행자 이들의 경중을 좀 저는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12월 3일 날 육군본부에서 계엄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03시에 33명, 34명, 다시 말해서 장군단 12명과 영관급 24명이 탑승을 하고 서울로 오다가 다시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령관 지시를 받고 다시 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주모자와 적극 가담자, 소극적인 수행자 이런 식별을 해서 조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는 이 징계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된 것에 대해서 수사와 이렇게 연계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책임지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 선을 잘 그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말이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리의 플랫폼을 갖춰주고 했는데 불구하고 야간 투시경까지 쓰고 왔다는 것은 단전단수를 전제를 하고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전 회의를 잠시 중지하고 3시. 자, 그러시면은 지금 오늘 그 합참 의장님하고 향토사단에 보면은 35사단장하고 50사단장이 지금 와 계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누구요? 지적사령관을 포함해서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35사, 54 지작사 합참의장, 네, 향토사당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건 제가 저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용의원 잠깐 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아니 현행 작전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간사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지금 말씀을 발언하신 의원들께서는 오후 시간에 그 시간만큼 삭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계속 계셔야지. 그러면은요. 뭘 하십시오. 네. 네, 합참 의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5.16이나 12.12 군사반란으로만 계엄을 좀 기억을 하다 보니까 계엄사령관에게 모든 부대에 대한 작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
파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령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오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합참 2023년 계엄 실무 편람에 보면 계엄 지역 내 육해공군 부대에 대하여 계엄사령관이 작전 지휘권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작전 지휘권이 없다. 왜냐하면 계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질서 유지에 있는 것이지 작전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국군조직법 9조 합참의장의 권한,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 지휘한다. 여기서 작전부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지작사, 수방사, 특전사 이런 곳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법령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비상계엄 이전은 물론이고 계엄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합참의장님이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맞죠? 작전부대에 대해서는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합참의장님께 그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군령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님의 단독 전투 여단 이상이 이동할 때는 저도 장관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동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장관님이 지휘하고 있을 때. 장관은 지휘 감독권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합참의장님이 행사를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군령에 대한 것은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계엄사령부에서 직접적으로 지휘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경찰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 12월 3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는 계엄 직후에 부대별 작전들이 하달이 되고 있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당일에는 계엄 선포 이전 시간부터 이미 특전사와 정보사가 작전을 시작을 했어요. 합참의장님 이와 관련돼서 보고 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그렇죠. 비상계엄 이후에 특전사와 수방사 등의 작전 부대들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이동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를 시도하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체포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날 이렇게 합참의장님께서 작전 지휘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사와 특전사는 저희 작전 지휘권에 있는데 나머지 부대는 저희 작전 지휘권에 없습니다. 수방사하고 특전사의 작전 통제권을 직접적으로 계엄사로 인계할 때는 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장관님이나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거는 23시 49분 이후의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 작전을 시행할 때 당시에는 합참의장님께 작전 지휘권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지휘하신 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이 계엄 선포 이전 그리고 직후에 이루어졌던 모든 부대에 대한 지휘는 합법적인 군지휘 체계를 벗어난 위법 행위였고요. 이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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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 대북 전단은 탈북만 보내고 그래서 1분 않는다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셨어요. 직접 보낸 게 없습니까? 작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대북 무인기 보낸 적 없습니까?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북풍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확인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이따가 예. 이따가 하십시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군대에서 이번에 내란 동조 세력이 이렇게 있다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죠. 예. 예. 근데 대북 외환 유치와 관련해서는 다 안다고 확신을 하시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하나 더 물을게요. 곽정근 특수전 사령관이 자기 부대 사람들한테 12월 2일, 1일 이럴 때 서울 지역에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준비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런 도발 위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항상 도발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군에서 대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뭐 도발이 있다. 뭐 그렇게 합참에서 직접적으로 평가한 건 없습니다. 그럼 곽정근 특수전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없죠. 본인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심을 합니다. 우리의 비밀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선택을 제한하게 하고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핵심은 여기에서는 비밀이 유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카드 게임에서 둘이가 카드를 할 때 내 카드가 오픈되는 순간에 적의 심리적 갈등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절대로 오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강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상대방의 제 카드를 뭘 들고 있다는 걸 알려준다든가 또 수사를 해서 이게 정확하게 얘가 거짓말하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게임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개념이 작전적 판단과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국방정책의 기본적인 통합 전략의 우리의 국방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북풍이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무인기들이 10여 대의 그 무인기 22년 말에는 하물며 수대의 무인기가 서울 수도권에 들어와서 굉장히 남남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북풍입니까? 남풍입니까? 왜냐하면은 20년에 연천에 GOP 총격 도발이 있을 때도 저희들이 포격 도발을 하고 대응을 포격 도발을 하고 바로 중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북풍이라고 그러면은 현장 부대에다가 자꾸 제보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모든 정보가 유출되면은 제 카드가 패가 다 노출되면은 작전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는 것은 김정은이가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을 스스로 제가 왜 확인을 해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직하려고 하는 건데 적이라는 것은 기만과 기습을 쓰고 자기들이 원할 때 도발을 합니다. 그런 적을 대항해서 저희들은 우리 국민과 우리 장병을 지키면서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 합참의장은 군 내부의 정보의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작전 지휘권과 지휘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너무 확대되거나 예하부대에 너무 말을 하면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냐? 조사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천안함과 그다음에 삼청 목선 사건 터졌을 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저희들이 이걸 회복하는데 5년에서 10년 걸렸습니다. 지휘권이 무력화됩니다. 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는 게 기본 이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준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부장님. 이상입니다. 자, 잠깐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 민현님 가만히 있어봐요. 의장님, 문상호 전 정보본부장한테 정보사령관한테 그 수첩에서 NLL 그 침략 공략 이런 단어가 나왔고 노상원입니까? 노상원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의심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군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하 부정관 과접 불납리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북이 외환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가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연일 칩니까? 네. 자, 오전 지작사는 건 현행 작전을 좀 해야 되기. 네. 제가 다 지금 정인 요청해서 오해하려고 했는데 왜 임의적으로 지금 보내요? 임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해서. 시간 주세요. 혼자 하세요 그러면. 아이 가만히 있어. 자, 그러면은 의장을 곽 의원님. 자, 곽 의원님. 알겠습니다. 자, 네, 의장만 이사 가시고 나머지는 그냥 의장 가기 전에 아니 의장은 지금 현행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된다고. 의장 가기 전에 이걸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서 내가 질의하려 했는데 아까 오질 않았어요. 제가 질의할 때.
부장한테 제일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때 안 와서 지금 오해하겠다는데 지금 또 보내면 어떡해요? 지작사령관은 자, 잠깐 간사 이리 오십시오. 예. 지금 뭐 국방이 열리나요? 국정조사 열리는데? 네. 네. 자, 했지만은 나중에 왔잖아요. 선거 통계는. 아니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그 상황 정리를 하고 오신 겁니다. 자,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네. 네, 의장님이 지금 이석해야 되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럼 지금 떠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전에. 의장만 떠나네. 강호필 대장하고 의장하고 35선. 근데 지금 35선은 좀 이따 저 향토사단은 이따 보내겠습니다. 일단 그럼 강호필하고 김명수 의장만 질의하십시오. 지작사령관. 네. 지작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부 아까 설치하는데 한 2시간 걸렸다 했죠. 2시간 걸린 게 아니고 설치 준비 중에 상황 종료됐습니다. 어디까지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실 내부에 C4I 구성하고 인원 몇 실로 구성하려고 했어요? 원래 매뉴얼이 있는데 그대로가 아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가 이제 상황실에는 안 갔습니다. 저는 전방위 대비태세에 그걸 좀 챙겨. 아니 그러니까 지작사령관이 지구계엄사령관 아니에요. 저희 그다음에 그 예하에 지역계엄사령관 몇 개 설치했어요? 지역계엄사는 5개인데 5개 지역계엄사 상황실 구성 무슨 보안이에요, 보안은? 지금 보안 따지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보안이지.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몇 개 지역사령관 만들었어요. 만들지 않았고 알아서 판단하겠죠. 상황실 구성을 하다가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작사령관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내 들어보니까 지작사에는 계엄군 한 명도 없었다 하는데 지구계엄사령관하고 지역계엄사령관 군단장들 다 계엄사령관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임명이 안 됐습니다. 무슨 임명이 안 돼? 안 되기는요? 절차대로 가면 관련 법규에 지구계엄사령관과 지역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이 임명을 하고 임명장을 내려주게 돼 있고 하여튼 임명장을 못 받았지만은 설치를 하다가 중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명령이 내려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뉴얼대로 상황실을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 말이에요. 그다음 이군 단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들 말을 국민들을 속이려고 해요. 국민들을. 네, 이군 단장 박구성 장군입니다. 2군단 지역계엄사령부 설치를 1시 정도에 완료했다고 제가 제보 받았는데 몇 시에 설치 완료했어요? 지역계엄사령부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계엄령이 선포가 돼서 계엄 상황실을 위한 준비 활동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상황실 준비가 계엄 사령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그다음 35사단장 나오세요. 말장난들 하고 있어. 계엄 사령부 준비하는 것이 그거지. 네, 35사단은 계엄 사령부 설치 몇 시에 완료했어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어요?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른 군사적 상황을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따른 조치보를 검토하고 무슨 시행을 했습니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서 들어가요. 그다음 저기 수방사 작전과장 다시 한번 나와 보세요. 수방사 작전과장입니다. 수방사가 아까 2시경에 그 병력 증원 요원 계엄사령관한테 임무 받아서 52사, 56사단 파악해서 합참으로 보고했다 했죠. 네. 그리고 계엄에 관련된 초기 사항들은 다 병력 출동 현황 이런 거 합참의 사항 보고했죠. 그렇습니다. 들어요. 합참 의장
합참은 초기 계엄 비상계엄이 됐을 때 실질적인 계엄사령부 상실 역할을 한 거예요. 계엄사에 일어나는 걸 다 파악을 해서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앉은 사람 합참의장이나 지작사령관이나 여기 다 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 만들었는데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합참의장 그때 장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죠. 비상계엄 중간에 계속. 예, 옆에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옆에. 예. 그것이 실제 법적으로는 핵심 목격자이면서 계엄에 대한 부하 수행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계엄 초기에는 계엄사령부가 아직 설치 안 돼서 6시간 동안은 합참이 실질적인 상황 파악을 하고 보고한 겁니다. 왜 합참의장은 이 계엄 일어났을 때 반대 못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전화로 보고를 받고 들어오면서 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알았어요. 그리고 2시경에 됐어요. 다 관련이 핵심 관련이 있고 여기 있는 장관, 차관도 마찬가지예요. 장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 목격자이면서 관련자들이에요. 여기에 와서 국민께 사죄하고 해야지. 뭐가 떳떳하다고. 지작사령관은 우리 지작사에는 한 명의 계엄군도 없었다. 본인이 계엄사령관 됐으면서 지구계엄사령관하고 지구계엄사령부 설치하고 예하부대 5개 지역사령부 만들면서 보고받았으면서 왜 위증까지 하고 그래요? 군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진상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해야 되는 거지. 저도 군선배로서 참담합니다. 어떻게 제가 8월달부터 예고했어요. 비상계엄이 일어날 거라고. 그때 왜 제대로 못 보는 거야? 네. 자, 수고했습니다. 자, 오찬을 위해서. 예. 그러십시오. 예, 예. 우리 강호필 사령관님, 네. 아까 계엄군이 지상작전사령부에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 3일 날 22시 40분경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재로 정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개최됐는데 그때 참석을 했습니까?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VTC로 연결돼 있죠, 다. 그때는 제가 공간에 있었고 공간에서 보고를 받고 상황실로 오고 있는 과정에 있었고 도착해 보니까 그 회의는 벌써 끝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작사에서 VTC를 연결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먼저 나와 있던 3개 부대에 대해서 임무를 줬다고 제가 보고를 결국은 받았고 그 주요 지휘관회의에서는 그 사령관은 참석을 못했다. 화상회의인데. 저도 참석 못했고 지작사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럼 계엄을 아까 어떻게 알았다고 했어요? 계엄 상황을 제가 최초에 인지한 것은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이 돼 있는데 그 구두 내지는 뭐 명령은 안 내려왔지만 준비 과정에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누구 보고를 받았어요? 22시 32분에 공간에서 뉴스 속보를 저희 아내가 보고 제가 그때 침실에 있었는데 나오라고 해가지고 먼저 인식을 했고 22시 34분에 저희 지작사 지휘통제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발령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작 사령관으로 임명된 지가 10월 3일인가요? 4일인가요? 네, 9월 4일 날 직무 내려왔고 취임은 10월 4일 날 했습니다. 내리로 갔다가 10월 4일 날 취임을 했죠. 네. 그 직후에 그 10월 6일경인가요? 그때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북한의 오물 쓰레기 풍선이 선을 넘었다. 6,000회 이상이 날라왔고 특히 어느 나라 대통령이 왔을 때도 넘어왔는데 지작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저것을 원점 타격, 사격을 해서 떨어뜨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점 타격 이야기는 안 했고 그 경고 사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전화가 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대응 기조가 있고 대응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대응 기조와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실제 그 오물 쓰레기 풍선이 발생이 되면은 합참하고 상황 평가를 통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후에 특별한 지시가 없었나요? 다른 지시는 없었습니다. 아, 그런 지시가 없었어요? 제가 제보에 의하면 그 계엄 당일날 2024년 12월 4일 02시 40분경 그 7군단 예하 이신속 대응군이라고 있어요. 그 요즘 지금 개편이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신속 그 대응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있습니다. 아, 그걸 출동시켰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다고 하는데 출동시키지 않았고 출동한 적이 없습니다. 출동시키지 않았고 출동한 적이 없고 그 제가 그 저희 지작사 참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그 문의가 왔고 그러면 사령관도 모르게 이 사단을 출동시킨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계엄사 모 중령이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그 7군단으로부터 저희 지작사 참모장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그 전화를 제가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바로 일체 그 부대 출동 준비도 하지 마라. 일체 사령관 승인 없이는 부대 움직이지 마라. 그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사단이 출동 지시를 받았다라는 보고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출동 지시를 받은 게 아니고 출동 준비가 준비를 가능하냐 이런 하는 걸 누구로부터 그것을 이신속 대응 사단장이 7군단장한테 보고했고 7군단장이 저희 지작사 참모장한테 전화가 왔고 저희 참모장이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그 보고를 받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01시 01분인가 그때 합참에 확인했나요? 예. 합참 계엄사는 계엄사에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01시 01분에 이미 비상계엄 그 국회에서 해제 의결 요구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예.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계엄사에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고 합참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해서 확인해 보니까 없다고 해서 제가 일찍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줘봐 1분 줘. 부분이 사실인지 왜냐하면 제2계엄이라든지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병사단을 출동시키려고 준비를 지시했다는 게 지작사령관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지휘계통에 의해서 계엄사령관은 우리 박한수 사령관 지시했습니까? 그런 사항 없습니다. 없어요. 그 전에 그러면 지휘계통을 이거 안 지키고 그런 내용을 지시가 내려간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철저히 좀 국방 차원에서 조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지금 뭐 지작사령관이 의원님께 설명드린 내용을 제가 똑같은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그런 의혹이 있었었고 제가 문의를 했고 지작사령관이 지금 의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그 상황은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지휘계통도 모르게 지금 보병사단을 출동 준비를 시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조사를 해서 규명을 해야죠. 예, 뭐 그 지금 뭐 관련된 내용이고 제가 계엄사 쪽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비상계엄 이후에 보고를 받고 지휘통제실에 가서 합참의 경계태세 격상에 따라가 전방 감시를 쭉 이렇게 대비태세하고 이런 걸 체크를 했고 00시 31분경에 이제 TV에서 보니까 여러 다른 부대들이 뭐 그 출동하는 것이 방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예하 부대에 그렇게 지시를 하거나 임무를 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혹시 지작사 예하 부대에서 제가 알고 모르고 있는 부대가 혹시 출동한 게 있는가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접촉 지역하고 감시 경계 강화하라고 하면서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 부대를 이동시키거나 병력 활동을 하지 않도록 지시를 기존에 한번 했었습니다. 아마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그 이후에 저한테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6시에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